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일단 중위권 하위권의 선행학습을 여기에 일반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기말고사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가 되고 있었냐는 겁니다. 30일 이후에는 20 안녕하세요, 안혜선생입니다. 오늘은 모자를 좀 벗고 촬영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중하위권, 중위권 포함한 중하위권 선행학습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중하위권이라고 적었지만 사실 누가 중위권이고 누가 뭐 중상위권이고 사실 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정해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중위권 하위권 적으면 사실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그런 건지 이 성적대에 해당하는지 사실 감잡기가 좀 힘든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중위권 상위권 뭐 중상위권 이런 걸 다 빼고, 그죠, 어중간한 그런 거 빼면 저는 그냥 상위권을 전국에서 한 2등급 수준 안쪽에 있는 학생부터가 상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위권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위권이라고 했을 때 뭐 고등학생으로 치면 인서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을 모의고사 쳤을 때 평균적으로 한 2등급 수준이 나오느냐, 그죠? 이렇게 기준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상위권이라고 하면 2등급 수준이다. 이제 수학만 이야기할 때도 저는 상위권이다라고 하면 그래도 모의고사 쳤을 때 한 2등급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중위권 하위권이라는 말은 2등급이 안 되는 학생들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위권 하위권의 선행학습,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는 중위권 하위권의 선행학습은 하지 마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왜 제가 하지 마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다른 수학 선생님들도 많아요. 많은데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판단은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제 방법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맞는, 본인 생각에 맞는 학습 방향을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위권 하위권의 선행학습을 이제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일단 성적이라는 부분부터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 성적은 뭐 점수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냥 수학 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별 뭐 난이도 차이도 많고 이러니까 사실 점수를 보고 학생들의 실력을 판단하기는 뭐 모의고사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역별로 성적 시험의 수준이 다 다르고, 그죠? 학교별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점수 하나만을 가지고 일단 우리가 뭐 몇 점 이상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적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가정하는 거예요. 성적은 일단 점수다. 우리가 점수를 보고, 그죠? 이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점수가 바로 실력이고, 그죠? 수학 실력이고, 이 실력은 풀어낼 수 있는 난이도의 어떤 문제의 난이도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력은.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생각하는 이 실력이라는 거는, 실력의 난이도 깊이니까 이 이해도의 차이죠. 이해도가 높냐, 난이도가 깊냐, 난이도가 낮냐, 이해도가 높으냐, 그 다음에 플러스로 여기에 일반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학습량, 학생의 학습량까지
학습량이라는 말은 뭐예요?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문제를 많이 푼다.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성적, 실력이 좋다라는 말은, 성적이 좋다라는 말은 점수가 높다라는 말이고, 점수가 높다는 말은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 그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혹은 어려운 내용을 빨리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학생이 투자한 시간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시간을 굉장히 적게 투입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낼 수 있다. 이런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투입했기 때문에 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학습량까지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공부의 방향, 결국 이 공부의 방향은 우리가 이 성적, 실력으로 따졌을 때 공부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점수, 실력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공부의 방향이 이루어지면 되죠.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나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목표는 내년에도 지금하고 똑같은 성적을 받는 거야. 이런 학생은 없잖아요. 그죠? 내년에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 그러면 지금 공부하는 성적이, 그죠? 지금 공부하는 방법이 지금 성적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아니 이번 주부터 기말고사가 있는데 지금 공부하는 방향이, 한 달 전에 공부하는 방향이, 그죠? 실력, 이번 기말고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의 방향은 항상 성적을 올리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런, 그죠? 당연한 말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꽤 계신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지금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고 실행되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수업이 내일 모레 예정되어 있는 기말고사를 잘 칠 수 있는 방향으로 최근 2달, 그죠? 중간고사 친 이후니까 최근 2달의 공부가 그 성적 기말고사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가 되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만약에 최근 2달, 4달의 공부가 아이의 지금 중위권, 하위권의 선행학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위권, 최상위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의 공부 방향이 최근 2달, 4달의 공부가 중간고사를 지났던 중간고사를 잘 칠 수 있도록 하는 공부였는지, 그런 학습이었는지, 또 최근 2달의 공부가 내일 모레 이번 주에 있을, 다음 주에 있을 기말고사를 잘 칠 수 있도록 하는 방향과 그 결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XY축을 구했는데 여기다 망각곡선이라는 걸 그릴 거예요. 이게 독일의 심리학자겠죠?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기억력이 얼마만큼 지속되느냐, 얼마만큼 또 빨리 잊어버리게 되는지를 실험한 겁니다. 실험한 결과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대충 이런 식으로 기억이 감퇴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였다고 하면 여기가 30일 이후에는 20% 대략, 제가 정확한 소수점까지 기억 못하는데 20% 정도만 기억한다 이거죠. 근데 이 그래프는 이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의미가 없는 문자열,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암기하라고 암기의 대상이 의미가 없는 걸 가지고 실험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J, K, I, Z, D 이렇게 아무 의미,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암기시키도록 하고, 이 의미가 없는 문자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만큼 많이 그 기억에서 사라지는지를 측정한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수학은 의미가 없는 문자열은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이 그래프는 정확하게 우리가 사용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제가 좀 예상을 하면, 그러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30일보다 더 긴 기간이 지나야 20%에 도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배 정도 느려서 조금 생각해 보면 90일이 지났을 때 20%만 남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우리가 확대해 가지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우리 중하위권 학생이 만약에, 그죠? 만약에 중3 학생이 고등학교 수학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근데 고등수학을 준비하면 90일 안에 한 번 보는 것도 어렵고, 한 번 본 이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지도 않을 수 있어요. 또 선행학습 위주로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고등수학 4을 하고 나면 또 고등수학 하는 여름방학이 짧으니까 고등수학도 해야 돼 이러면서 또 뒤로 나가고 있으면 제대로 복습할 시간도 잘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3달을 넘어서죠. 그러면 이런 의미가 있는 문자열, 의미가 있는 내용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게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래프가 의미가 있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금 여기에 말씀드린 성적대는 중위권, 하위권을 제가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 고1 겨울 방학 때 찾아온 어떤 A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A라는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이 1등급인 학생입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내신은 1등급이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1등급이 나오는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중학교 때 수원, 수2, 고등학교 2학년 과목, 미적분, 확통까지, 확률 통계까지 다 선행학습을 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상담할 때 물어봤죠. 야, 너 지금 이제 수원, 수2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선행학습 어디까지 했니? 했을 때 수원, 수2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엄마가 인상을 쓰시면서 야, 넌 미적분하고 확통 다 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아이가 그랬어요. 엄마 안 했어. 처음에 안 했어 그랬어요. 정확하게는 안 했어 그랬는데 엄마 기억하잖아요. 과외 선생님한테 돈을 다 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엄마가 야, 그 선생님한테 너 그때 미적분하고 확률통계 다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애가 뭐라고 했냐면 엄마 한 개도 몰라요. 그건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등급 학생이니까, 그죠? 자기가 알고 모르는 거는 아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인 거죠. 이 똑똑한 학생이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언제? 중학생 때 했던 미적분을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1등급 학생이 이런데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이 모의고사, 중학생은 사실 3, 4, 5등급을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제가 기준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3, 4, 5등급 될 법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선행학습을 하면 이 정도도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면 그거는 고등학교, 만약에 중3이, 그죠?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 선행학습을 했다면 기억하고 있을 만한 거는 중학교 내용과 겹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고등수학을 공부하면서 익힌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고등수학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책에 있는 중학교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위권 하위권이면 한 번 공부할 때 100이 채워지지도 않아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해도가 낮거든요.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학습량도 충분하지 않아요. 이게 다 실력 안에 들어가는 거죠. 왜 중위권 하위권이냐면 학습량이 충분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보시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 집에서 얼마나, 그죠? 공부를 엄마 아빠가 원하는 만큼 하지 않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습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점점 깊어지는 방향으로 가기가 힘들고, 그런 난이도를 높여가는 방식의 공부를
그 말이 뭐예요? 머리가 똑똑해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것만 계속 풀었고 그 다음엔 안 풀었기 때문에 이해도도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해도 처음에 100이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죠? 100이 채워졌다고 가정하더라도 3달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억하고 있는 것조차 뭔가 새로운 걸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했었던 공부와 비슷한 것만 기억하게 되죠. 공부의 방향은 성적을 올리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선행학습이 일반적으로 지금 쳐야 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학생들 마음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중간 기말고사에 도움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하위권의 경우에.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가 시키니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더 공부가 안 되죠. 그래서 공부의 방향 자체도 지금 닥쳐있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는 게 아니고 학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별로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학습을 한 효과 자체도 별로 없어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행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선행학습의 효과 혹은 목적은 이걸 하는 이유는 그죠? 양적 배분입니다. 언제 양적 배분이냐 하면 고등수학의 양적 배분이죠. 고등수학의 양이 한 학기 양이 책이 두껍잖아요. 그죠? 중학교 한 학기 양의 2배, 3배 되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양적 배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양적으로 배분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양적 배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 실력을 올려야 되는데 양적 배분을 왜 합니까? 실력을 올려야지. 실력을 올린다는 말은 지금 있는 코앞에 닥쳐있는 중간고사를 잘 치는 게 실력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반의 100점이 우리 반의 70점보다 실력이 좋은 거잖아요. 왜? 난이도가 깊은 문제를 풀 수 있고, 그죠? 어려운 걸 가르쳤을 때 빨리 알아듣고 집에서 공부하는 양이 많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실력을 말하는 거죠. 그럼 공부의 방향은 실력을 올리는 방향, 점수를 올리는 방향, 그죠? 이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행학습을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냐? 제가 생각하는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성적을 유지하면 되는 학생. 명확하게 성적을 유지하면 되는 학생들은 추가로 선행학습을 하면 됩니다. 왜? 성적이 이미 올라 있으니까. 실력이 좋으니까 선행학습을 해도 그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실력을 올려야 하는 학생은 성적을 올려야 하는 학생, 실력을 계속 올려야 되는 학생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선행학습을 하지 말고. 선행학습은 양적 배분이라고 했잖아요. 실력을 올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고등학생이 됐을 때 어떤 그 실력을, 이 좋은 학생들이 그 실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좀 떼서 중학교 때 고등수학을 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지, 실력 자체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선행학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행학습을 어정쩡한 학생들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그림으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는 방향이 왜 이 방향이 되어야 되냐면, 공부가 저는 이제 우물을 판다, 우물을 파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면 이쪽에 물이 있습니다. 그죠? 물.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 1급수라고 하죠. 1등급하고 좀 비슷하니까. 자, 1급수라고 하면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잖아요. 수학 공부를 하면 수학 공부를 제일 먼저 하는 방향, 초등학생이 수학 공부를 제일 먼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냐, 이런 영상도 제가 찍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게 무조건 심하라 그랬어요. 자, 왜냐하면 어떤 학생이 그죠? 우물을 팔 때 어떻게 파야 되냐면, 목표는 뭐예요? 물을 마시는 거죠. 물을 마시는 게
우물을 파는 목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파들어 가서 어디까지 파야 돼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게 제일 첫 목표죠. 물이 나오는 것까지, 물이 있는 곳까지 파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또 두 번째 물을 파면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학생은 첫 번째 우물을 파본 적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파야 물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물을 팔 때도 어느 정도 노력을 더해서 더 빨리 팔 수 있을지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그죠? 우물을 파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파고 그만두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100점 받는 학생이라면 이 학생은 70점 받고 끝내는 학생이에요. 그죠? 그럼 이 학생한테 공부해야 되는 이 학생을 실력이 올라가도록, 성적이 올라가도록 하는 방법은 이 물을, 그죠? 옆에서 누가 끝까지 파도록 하는 게 이 학생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학생한테 너는 이 정도만 해. 그리고 다음번 두 번째 우물을 파야 하니까 이걸 좀 파봐. 자, 이렇게 시키면, 그죠? 이 학생이 중하위권 학생이면 이렇게 파다가 끝나는 거예요. 선행학습을. 만약에 진짜 이 중하위권 학생이 진짜 마음 먹고 공부를 한다면, 진짜로, 그러면 여기에 투자할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여기에서 멈추고 선행학습을 하면 결국 이 학생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여기에 물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겠죠. 더구나 이 70%까지만 팔 수 있는 학생이 선행학습까지 만약에 안 하다가 붙인다면 어떻겠냐. 얘는 이게 여기까지도 못 파는 거예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학습량은 그렇게 팍팍 늘지 않거든요. 그러면 70점도 못 받겠죠. 60점에 머물면서 또 여기에 기본 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간혹, 그죠? 어떤 분들은 이거라도 해야, 그죠? 양적 배분이 돼서 고등학교에 가서, 그죠? 뭐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좋아지고 이해도가 높아지고 난이도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서 학습량이 늘면, 그죠? 이 방식으로 하면, 이 방식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죠? 나중에 이 학생은 결국 물을 맛볼 수 있게 되니까 공부의 방향은 항상 첫 번째 우물 하나를 끝까지 파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중하위권이라고 하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 정보가 있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 선행학습을 하지 마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선행학습을 하위권이면 하지 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상위권 학생들 혹은 상위권 학생들, 2등급 나오는 학생조차도 사실 저는 선행학습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2등급 학생은 성적을 유지해도 되는 학생이 아니잖아요. 2등급 학생은 1등급 가고 싶잖아요. 1등급이 되고 싶잖아요. 1등급이 되고 싶으면 1등급이 되는 부분에 공부를 집중하라는 거죠. 2등급이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면 당연히 3, 4, 5등급도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하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선행학습을 하면 좋을지 결론은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